뭐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체제의 수능, 통합 수능이 실현이 되었고, 뭐 이 그 또 역대급의 불수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으신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거의 드물 것 같고, 뭐 참 그 지금 굉장히 아주 그 불안한 어떤 그런 심리 상태에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그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만 불수능을 겪은 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들도 똑같이 시험이 어려웠고 다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상당한 어떤 그런 변화, 상당한 변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해보면 의외로 내가 얻은 현실적 점수보다는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단초를 마련하는, 좋은 결과를 마련하는 첫 걸음을 잘 내디시기 바라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부에서 제가 이제 그 정시 지원을 할 때 유의사항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 그 2부의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 이제 남인곤 소장님이 지금 그 대기 중인데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남 소장님이 본격적으로 배치표라든가 그 자료집 가지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입시는 특히 부모님들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대학 갈 때 이렇게 경험했던 거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온갖 변수들이 많고 고려해야 사안이 많고 정시 지원에도 막 머리 아픈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남 소장님이 뭐 이렇게 뭐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하고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제가 어떤 때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그 중요한 정시 지원 설명인데도 듣다가 조시는 분들도 있어. 왜냐하면 너무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고 너무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점 정리. 그러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사안들. 제가 한 10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표 보고 자료집 보면서 정시 지원을 할 때 올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거를 특히 유의해라. 이거를 신경 써라라는 거 한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점을 잘 들으시고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좀 그 자료집도 보고 배치표도 보고 또 그 가족 간에 자녀와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제 요점 정리를 잘 좀 들어주시고요. 일단 2022년 입시죠. 올해 그 수능을 본 애들은 그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해를 그 입시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내년이 2022년이니까 2022년 입시가 되는 거죠. 2022년 대입 정시입니다. 이 2022년 대입 정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통합수능, 그게 다 역대급의 불수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입시 전문가들도 이게 예년과 굉장히 다른 시험이 치러졌고 다른 어떤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참 많은 예측들을 합니다만은 상당수의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이 어렵고 변수가 많이 예측을 벗어나는 변수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변수를 잘 노리면은 이렇게 제도가 복잡하고 막 흔들리고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변수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 변수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 변수 때문에 의외의 결과,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는 학생도 틀림없이 올해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경청을 해 주시고, 첫 번째로 뒤에 제가 이제 2, 3, 4, 5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될 어떤 그런 핵심적인 사안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1번 항은 아마 확실할 겁니다. 이건 아주 확률이 높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입시는 전반적으로 2022년 대입 정시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하락합니다. 경쟁률도 하락하고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큰애를,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큰애를 진학시켜 보신 경험이 있다면은 비슷한 점수대에서, 동일한 점수대에서 올해는 그 점수로 훨씬 더 나은 대학을, 나은 어떤 과를 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대학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시 확대, 학대 모집, 최근 몇 년 동안에요, 이렇게 그 경쟁률이 하락하고 합격선이 하락하는 건 대체적으로 수험생 숫자가 줄어서 그랬습니다. 매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과 수능 응시자들이 계속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는 수험생이 줄어드는 현상은 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능 응시자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출생자와 올해 그 수능을 본 출생자의 숫자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고3 졸업생도 크게 변화가 없고요. 올해는 오히려 약간 늘었습니다. 주로 자연계 쪽이 늘었는데, 자연계가 한 3만 명 정도 늘었고, 수능 응시자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수능 본 애들에 비해서 인문계는 조금 늘었습니다. 몇천 명 늘었고. 그랬으니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닌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엄청나게 합격선이 하락하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시 확대는 이게 제일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서울의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자면 스카이, 서성, 한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 자료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읽어보고 막 숫자 보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가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 대학이죠. 어느 대학 다닌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뭐 알아주는 그런 어떤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정시 모집의 인원이, 지금 정시 확대는 대학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의 대학들,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정시 확대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대학, 여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사회에서 그동안에 그 조국 장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의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공정하게 애들을 선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뭐냐,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센서스 이런 걸 통해서 깔끔하게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일 확실한 거다. 그게 공정한 거다. 무슨 표창장이 어떻고 인턴십이 어떻고 뭐 논문이 어떻고, 그 조국 씨의 딸이 이제 고대 합격은 과정이라든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게 많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시를 엄청나게 많이 뽑으라고 압력을 굉장히 넣었습니다. 사실 이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학들인데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여기서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그 국외 라인,
서성한이 중경까지 9개 대학을 따지면 3,000명 정도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명 정도 오집 정원이 늘어났고 여기 동건홍수까지 따지면 4,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000명. 4,000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 전체 모집 정원의 10% 정도가 되거든요. 4,000명이 늘어나게 되었으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한 20 몇 프로에서 3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고 추가 모집을 했어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2월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학 정원에, 이 대학들의 대학 정원의 40 몇 프로, 거의 50% 가까이가 정시에서 뽑습니다. 예전에는 정시가 굉장히 위축되었을 때는 20% 가까이 축소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인원을 여기서 뽑는 겁니다. 굉장히 문이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비슷한데 문이 엄청나게 넓어졌고 이게 4,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아실 것 같은데 약대가 그 약전에서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올해 전면적으로 모든 약대들이 대학 모집으로, 학부 모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인원이 한 700에서 800 정도 됩니다.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인원이 계속 늘어났어. 이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문은 굉장히 넓어지고 들어가는 애들의 숫자는 동일해. 그러니까 자연히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문이 넓어졌으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합격선은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합격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확통응시자란 말이 이제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인문계입니다. 이 인문계 학생들이 올해 이제 기하 이적을 본 학생들하고 예전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과생들이죠. 자연계열 학생들하고 수학을 똑같이 봤잖아. 그렇죠? 수학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공통으로 봤기 때문에 얘들이 수학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확통응시자들이 표점에서 많이 밀려요. 표점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과 계열들이 전체적으로 수학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문과 계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문과는 합격선 하락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수학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이거를 상쇄시키는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문과의 점수를 올리는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고, 어쨌든 이거는 문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확통응시자. 얘들의 수학 점수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컷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수치라든가 전년도 무슨 합격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올해는 많이 내려가게 돼 있고 경쟁률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인서울대학에서 여기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고동수 이 라인에서 미달도 발생할 겁니다. 미달도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올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지원 경향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향 안정 지원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의 입시 어떤 그런 역사를 이렇게 두고 볼 때요, 입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불수능일 때, 이럴 때에는 시험이 굉장히,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점수를 잘 못 받으니까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어떻게든 대학을 들어가고 보겠다. 이런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불수능.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뀔 때, 올해 통합수능이라는 이런 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도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안정지원, 하향지원의 추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설명회 가니까 뭐 이런 추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니까 나는 과감하게 그냥 막 한번 아무데나 질러볼 거야. 그냥 높은 데 질러볼 거야. 대학을 간다는 건 일생이, 그 사람의 일생이 달리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원서를 쓰는 상황이 될 때 그냥 그거를 장난스럽게 나는 아무데나 높은 데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말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합격이 될 수 있는 데를 어떻게든 고민을 해가지고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어디라도 붙어놓고 보자. 그리고 또 요즘은 큰 추세 중에 하나가 반수생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학에 적을 두고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그 메가스터디에서, 양지 메가스터디에서 전국 수석을 한 학생도 반수생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려대를 다니다가 반수를 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수능 만점 맞으네. 요즘 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일단 내 점수가 불안하니까 아무데나 대학에 적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니든지 뭐 그냥 반수를 하든지 어쩌든지 뭐 그냥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고 시험이 어려울 때는 하향 안정 지원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되면 많은 애들이 안정 지원을 하게 되면 의외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대 시험에서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의외의 상황이 합격선 급등락, 합격선이 엄청나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미달이거나. 오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등이 아니라 락이죠. 이걸 락하는 거, 그 다음에 미달하는 거, 이런 거 찾으면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이렇게 올해 틀림없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가령 미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칠판 보시고요. 올해는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입시 추세가요, 수능 응시생 숫자와 4년제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의 졸업 정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데나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수능 7, 8등급 맞고도 갈 데가 꽤 있어. 그러니까 대학 모집 정원과 4년제야, 전문대 빼고, 전문대는 지금 대부분 미달이에요. 대부분 미달이고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 정원과 20세생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의 대학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달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지방대학에서는 원광대 같은 상당히 괜찮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꽤 많은 4년제 대학들이 미달이 발생했거든요. 이 대학들 중에서도 일부 과들이 미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학생들 선발 과정이 옛날처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학들은 끝까지 미달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미달은 있었지만, 최초 미달은 있었지만 미달이 없어. 왜냐하면 추가 합격을 통해서 애들을 돌리고 추가 합격으로도 못 채우면 추가 모집을 해. 또 뒤에 따로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애들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미달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미달이 발생하면 최종적인 미달은 없겠지만은 최초의 미달이 생겨가지고 추가 모집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최초 지원자들은 점수가 무엇이든 전부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지원자들은 전부 다 합격을 한다는 얘기야. 추합까지 다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노리면은 이 중에 미달이 발생하는 대학이라든가 과를 잘 노리면은 그거는 나중에 추가 모집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는 무조건 합격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미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잘 이렇게 지켜보고, 특히 이 라인들, 이 라인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합격선의 컷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좀 이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좀, 내가 원서 가군 나군 다군 3장 써야 되니까 그중에 1장 정도는 내가 이런 걸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15개 인서울 대학 중에서
경쟁률이 이걸 노린다면 경쟁률이 3대1 이하, 2.5대1 이하, 이하인 인기학과, 각 대학 인기학과 경쟁률 그 추이를 봐가면서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경쟁률이 3대1 이하가 되는 각 대학 인기학과. 인기학과가 왜 미달이 발생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아래 학과들, 아래쪽에 어느 대학이든 아래쪽의 학과는 미달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학과를 노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아주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그 노리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든가 내가 같은 점수대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그 노리면서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쓰여진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대충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사교육기관에서 집계하는 모의 지원이 이제 애들이 다 해보잖아요. 그 모의 지원에 나타나는 경쟁률이라든가 전년도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라는 겁니다. 예.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입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의 정시지원처럼 내가 점수를 받고 내 성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그 어디를 대학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시험 봐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은 가령 시소의 비율을 낚게요. 시소 게임으로 비율을 하면은 이 정시지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여러 시소에서 사람이 적은 자리에 내가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소 상대 쪽에 사람이 많으면은 이쪽은 무조건 가라앉는 거고 떨어질 확률이 큰 거고 이쪽은 가벼우니까 나 혼자 있으면은 올라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소에서 자리가 사람이 없는 쪽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경쟁률이 적은 쪽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정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요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모의 지원에서 경쟁률이 10대 1이다. 8대 1이다. 막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년도 경쟁률이 이 대학 어떤 그런 특정 과가 무슨 10대 1이었다. 이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 시소에는 진짜 많이 사람이 모여있구나. 10대 1. 전년도 경쟁률. 모의 지원의 10대 1.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여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여기가 가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모의 지원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낮다.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다 그러면 이런 자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여기가 블루오션이구나 하고 여기를 많이 찾아가는데 실제로는 그게 레드오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반대 움직임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게요, 아주 긴 통계로 보자면 경쟁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경쟁률은요, 아주 긴 입시의 역사를 두고 보면 매년 각 대학의 경쟁률은 대학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어떤 패턴을 나타내냐면은 해마다 업다운 패턴을 나타내. 한 해 올라가면 한 해 내려가. 항상 이런 식이야. 알겠죠? 한 해 올라가면 전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경쟁률이. 한 해 떨어지면 전부 그게 자기가 살 길인 줄 알고 무슨 블루오션이라고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해에는. 이런 식의 패턴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예상 지원에서 이런 허수까지 다 걸러내고 이런 것까지 또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원을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이 많이 모이는 데를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
적게 보이는 데를 선호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지금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경쟁률이 뭐 10대 1이다 20대 1이다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전년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정시에서는 내가 정시에서 1번이나 2번으로 합격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죠.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인데요. 제일 바람직한 건 뭡니까? 내가 추가 합격의 마지막 번호를 받아가지고 딱 나한테서 끝나는 거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걸로 문 닫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문 닫고 내가 딱 들어가는 그 과에 문 닫고, 우리 그 재수생들 중에 가끔 그런 애들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추가 합격자로 전화가 오는 거야. 대학에서 너 와라, 마지막으로 붙었다. 그러면 얘가 그냥 공부하다가 재수하려고 여기 왔다가 가방 싸가지고 가는 거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나 대학 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대학 가는 거죠. 그 대학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추가 합격의 뒷번이죠. 추합이라든가 좀 커트라인이 미달에 가까울 정도, 모집이 미달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상당히 낮은 점수를 가지고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예외적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니까, 정시의 원리 중 하나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 인기학과를 노려라. 인기학과를 노려라. 올해는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요. 아주 유념해 주시고. 원리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가군에 연대 고대가 있다. 나군에 서울대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수험생은 없을 겁니다. 나는 뭐 내 점수로 서울대 의대 확실한 점수니까, 서울대 경영 확실한 점수니까 나는 가군에 다군에 아무 데도 안 넣을 거야. 서울대 하나만 넣을 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수험생 아무도 없을 거야. 어쨌든 다른 분야도 다 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만약을 위해 가지고 사람 일이라는 거 어떨지 모르니까 대부분 다 지원을 한다고. 가령 최상위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상위권 같으면 문과의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연대 경영, 서울대 경영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대 경영을 지원을 할 정도의 애는 가군에서 다 연대 경영 쓴다고. 대부분은 보험용으로 이거 하나 써놓는다고. 그러면 두 군데 다 되죠. 그러면은 서울대 경영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연대 경영에서는 엄청나게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고. 추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대 경영은 역대로 추합이 거의 뭐 항상 100%를 넘어. 애들이 계속 빠지니까, 이렇게 서울대 쪽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서울대 좋은 과들하고 중복 지원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여기는. 그러니까는 다 빠지고 나면 추합이 엄청나게 내려가. 밑에서는 가령 놀랍게도요, 가령 연대 어문계열,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어문계열, 무슨 간호, 사회복지 이런 데는요 추합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아. 추가 합격이 한 명도 없어. 최초 합격자 그대로야. 그냥 밑에서 한 명도 안 끌어, 한 명 끌어올리거나 한 명도 없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리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연대, 어문, 간호, 사회복지 이런 데 지원하는 애들이 서울대 지원을 할 리가 없어. 점수가 안 되는 거야. 얘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서성한 이에 인기학과를 지원을 해. 얘들은 나군이나 다군에서 이런 데를 지원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연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과 지원했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다른 어떤 경영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이과 같으면 전자정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하여튼 내가 마음에 드는 데 지원한다. 생명공학이나 이런 데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양쪽이 합격이 되면 이쪽에 그냥 스테이 하는 거야. 이쪽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이동이 없어. 이동이 안 일어난다고, 하위권 학과는. 근데 상위권 학과는 항상 다른 데보다 이보다 못한 어떤 그런 그 데하고 연결이 되면서 더 나은 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 빠지고 나면은 빈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이런 어떤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요, 대체적으로 막상 원서를 쓰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심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일어나. 어떤 대학에, A 대학에 B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치표라든가 모든 데서 예상하는 어떤 그런 합격 컷이에요. 컷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지원 경향이요, 항상 모래시계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가령 이게 연대 경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대 경영의 점수가 표점 만점으로 가령 뭐 400점이다. 400점이다라고 하면은 400점에 걸쳐져 있는 애들, 399점이라든가 401점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조금만 낮추면 사회학과라든가 정치학과라든가 뭐 이런 데 조금만 몇 점만 낮추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아슬아슬하게 여기 뭐 이렇게 꼭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걸쳐져 있는 애들은 전부 하향 지원을 해.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점수가 넉넉한 애들만 지원을 해. 405점에서 410점 이런 애들만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대학의 어느 과의 분포는 그보다 점수가 넉넉한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에라 안 되니까 그냥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애들이 지원을 해. 아슬아슬하게 컷에 걸쳐 있는 애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해요. 항상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추합이 일어날 때 그 추가 합격자들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밑으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 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기 학과를 노리면은 추합이 많이 일어나면서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많이 빠져나가면서, 많이 애들이 빠져나가면서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대 경영과 고대 경영이 문과에서는 최고로 좋은 과이지만 지금까지 입시 역사에서 이 제도 하에서 연대 경영과 고대 경영이 연대 고대의 가장 높은 컷라인을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항상 다른 과한테 밀려. 왜냐하면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계속 밑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나고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위에 애들이 많이 빠지고 나면 최종적인 합격선은 많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노린다면은 아래 학과들보다 이거는 꼭 연대와 서울대 예만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대학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어떤 그 심리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의 인기학과, 어떤 특정 대학의 인기학과를 그 지원한 애들은 뭔가 다른 그보다 나은 대학에 못한 어떤 그런 학과를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보다 좋은 대학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과에 합격이 되면 거기에 스테이 해버린다. 거기로 이동해버린다. 그래서 이 인기학과는 회전율이 높아지고 많이 그 추가 합격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상당히 서열이 낮은 과에 지원하는 애들은 대학이라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보다 못한 대학에 좋은 과를 지원을 해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합격을 하면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 이런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합이라든가 예외적 상황을 많이 원하면 인기학과를 노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시의소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시의소에서 뭔가 그냥 그 사람이 적은 쪽만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동하고 난 다음에 시의소의 형태가 어디가 비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섯 번째, 올해 입시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
올해요 문과생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고생을 겪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통합수능 체제에서 수학이 확통 기하 플러스 B죠. 기항시자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플러스 B적이 아니라 기하와 B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그 스카이 사성안이 중경예시 동고동수 이 라인까지는요 자연계열은 이 괜찮은 대학들의 자연계열은 대부분 우리 대학을 지원하려면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의 자연계열을 선택을 하려면 과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놓았어. 무슨 말이냐면 확통을 본 애들이라든가 사탐을 본 애들은 이쪽 자연계열로 지원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계열이라는 개념과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없고 통합수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에 기존의 개념으로 말하면 인문계열. 이 인문계열에는 기하나 미적, 과탐을 본 애들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이쪽은 조건이 없어. 이쪽은 확통과 사탐만을 봐야 우리 대학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대부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 상당수의 애들이 이쪽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이미 모의 지원 경향을 분석해 볼 때 기하나 미적, 과탐을 본 애들 중에 문과 계열, 인문 계열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원 비율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과 계열의 이과생들이 그동안 자연계열로 갔던 이과생들의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상당한 변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하 미적 응시자 중 기하 미적 응시자 중에 수험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또 얘들이 확통 애들보다도 표점에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표점 분포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들이 수학 점수가 유리해요. 문과 애들보다. 수학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문과 계열을 응시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본다면은 문과는 이런 현상 때문에 꽤 많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문과는 합격선이 상승하고 이과는 자연계열은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전면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전면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상당히 조종해 주는 어떤 그런 다른 변수들이 좀 있어요.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과생들이 올해 숫자가 많아. 올해 아까 제가 전년도보다 그 수능 응시생이 약간 늘었다. 3만 명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그게 주로 자연계열에서 는 거야. 문과생이 늘지는 않았어. 문과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과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상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가 전면적으로 아주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 그 5번 항에서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상당수 교대들 중에 이과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과의 그 교대라는 게 지금 커트라인이 높고 굉장히 인기 대학이니까 이과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교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기하 미적 응시자, 과탐 응시자에 가산점을 줍니다. 이렇게 해놓은 대학도 5% 가산점을 주는 교대들이 꽤 있습니다. 상당수 교대, 그 배치표에서 보세요. 상당수 교대가 기하 미적 그리고 사탐이 아닌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방 교대들 중에 이런 교대들이 많다라는 거. 여섯 번째, 시세에서 빈칸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니까요.
모의 지원 경향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보면서 나와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 학생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원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동향을 파악하라. 물론 이거는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몰리는 거, 시위소에 사람이 몰리는 쪽을 내가 피해가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뭐 그냥 표점이 영어 빼고 350점이다. 국스탐 합이 350점이다. 뭐 이러면은 그 350점대 애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쪽 지원을 많이 하는가, 어느 과 지원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피해가는 전술이 필요하다. (7번은) 상당히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중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에서 이거 뒤에 도표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표 보면 머리 아프니까 좀 이따 이거는 남 소장님이 말씀하실 건데, 올해 누적 어떤 그런 상위권 점수 인원으로 볼 때 올해 불수능이었고 특히 어려웠던 게 국어죠. 국어는 뭐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점자 상위권 집합을 볼 때 수학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왼쪽에 동일한 어떤 그런 점수대의 국어의 상위권 집합권을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적어. 국어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래서 애들이 대체적으로 상위권 애들이 국어가 성적이 안 좋고 수학이 성적이 괜찮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위권에서 국어과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대부분 뭐 이 대학들은 아까 제가 쓴 이 15개 대학 정도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국어가 40% 정도로 조금 높은 그런 대학들이 좀 있죠. 동국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뭐 이제 일부 대학들, 성대 이런 데도 꽤 높은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40% 가까이. 이렇게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애들이 수학은 표점이 높은 애들이 많이 있지만 국어에 표점이 좋은 애들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수학이 40%가 넘는 그런 대학들이 꽤 많이 있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이런 데는 높은 대학이라든가 과는 경쟁률이 올라간다. 수학 표점이 괜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다. 내 기억으로 12월 29일이 수시 추가 모집 최종 등록 마감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29일이 지나고 나면은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이 몇 명이고 정시로 몇 명이 이월되는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카이,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고농수 다 마찬가지인데 수시에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시로 2월을 시키는데 그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이 많을수록 실제 경쟁률은 떨어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문이 넓어지는 거죠. 들어갈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9일 이후에 수시 2월 인원, 수시에서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채우지 못하고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해야 된다. 12월 29일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하루에 2번 정도 경쟁률 추이, 그 대학, 그 계열, 그 과에 경쟁률을 계속 이제 고지를 하니까 경쟁률 추이를 끝까지 잘 확인하자. 마지막에 원서를 내는 게 좋죠. 물론 이제 미리 내가 뭐 이 대학 이과는 꼭 가겠다라고 뭐 이제 소신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잘 확인하자.
요즘은 옛날보다 대부분 15개 대학들은 표점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100분위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 점수를 표점 경쟁으로 가느냐 100분위 경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100분위 대학이 유리하냐 중상위권이라든가 중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군으로 보자면은 다군에 100분위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분위 대학들이 많고 가군에는 적습니다. 가군에는 적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로 하시고 표점 반영 대학과 백분위 반영 대학 유리한 쪽을 파악해야 된다. 성신여대 같은 여대라든가 여대, 그 다음에 다군 대학들, 네, 100분위 반영 대학들이 많습니다. 참조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지원을 하는데 제일 좀 이렇게 머리에 둬야 될 제일 어떤 그런 올해 나타날 중요한 경향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정시 원서를 쓸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거.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그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 1월 초에 정시 원서 마감까지 1월 1, 2, 3인가 대학별로 뭐 조금씩 마감일은 다릅니다만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기간이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하면서 점수 따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많이 노력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시 컨설팅 해주는 데 가가지고 적당히 돈 얼마 집어주고 어느 대학 원서 쓰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서 쓰고 이런 어떤 학생과 학부모들 치고 좋은 결과 얻는 걸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 대학 가는 건 인생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아야 되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그렇죠? 대충 이렇게 돈 주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원칙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적 결정.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자. 참고로 하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참고로 하자. 가족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 2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고3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을 텐데 고3생과 재수생, N수생이라고 하죠. 재수생이 아니라 재수 이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양갈래는 기본적으로 정시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재학생이면은 요즘은 워낙 재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를 각오하겠다. 이런 어떤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N수생 같은 경우는 재수는 안 되죠. 혹은 우리 집안에서 재수란 없다. 무슨 대학이든 재수는 쪽팔리는 거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냥 대학은 아무 데나 가라. 그냥 부모님이 뭐 이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그렇고 전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재수가 불가능한 거지. 여기에 따라서 지원 전략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재수를 각오하면 당연히 상향 지원하는 거죠. 이러면 가나다군 3번 원서를 쓸 때 1무 2패. 한 번 내가 그냥 될까 말까 한데 놓고 나머지는 상향 지원한다.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아주 기본 원칙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N수생이거나 무슨 뭐 우리 집안에 재수는 절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등등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합격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2승 1무 이렇게 가야죠. 2군데는 안정 지원하고 하향 지원하거나 안정 지원하고 한 군데는 될 만한데 좀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원칙을 정하고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충 이렇게 찔러보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임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하나 더.
이거는 참 지원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대학이냐 전공이냐. 대학의 네임밸류를 살릴 것이냐, 내가 뭐 특정한 전공을 선택해서 앞으로 긴 어떤 그런 인생의 직업과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기반으로 삼을 거냐, 이런 선택.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고, 이거는 뭐 각자의 가치관과 가족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것도 원칙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참고로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을 보자면은 대학의 브랜드 파워라든가 대학 졸업장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 이미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공을 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꾸준히 잘하면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점점 시대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반대의 가치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 원칙을 먼저 수립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잘 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과 수험생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 이건 조금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데, 그냥 제가 좀 그 마음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학생들만 들으세요. 재학생 부모님과 재학생들만. 그 N수생은 들을 필요 없고. 요즘은 많은 수험생들이 재수합니다. 그리고 재수하면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우리 그 재수학원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재수학원들이, 우리 학원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학원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만 정말 성적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어떤 그런 재학생 때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재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수선한 어떤 그런 올해 그 입시 어떤 그런 필드에서 과감한 지원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 안 했던 고등학교 시절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재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선택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드리면서, 뒤에 우리 남영건 소장님 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의 강연이 뒤에 이어질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